예,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심화 강좌 제 6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6강은 515페이지에 원가법에서 이제 에이스인 감가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가 수정에 대해서는요, 시험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온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계산 문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연습해 보시 바랍니다. 근데 계산 위주로 나온다 그랬지만은 지문도 가끔 나오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계산 문제가 감가에서 나왔을 때 한 번인가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출문제집에 보면 아마 그게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거 제외하고는 그냥 무난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삼방식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형식이 투자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보다는 좀 부드럽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정평가가 교과서상에 맨 마지막에 편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공부하시다가 좀 지치셔요. 그래서 잘 안 보셔서 나타나는 어떤 난이도의 어떤 업인가 뭐 그런 거를 이제 느낌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뭐 특성화 되시는 분들은 삼방식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시면은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감가도 그런데 감가에 대한 논리는 정리하실 때 제일 먼저 감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이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침 우리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감정평가는 규칙에 보면은 이 감가 수정이 뭐예요? 라는 개념 정의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이제 515페이지 하단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감가 수정이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꼭 정리해 주셔야 돼. 이게 규칙상의 내용이고요. 요걸로 요 문구 가지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장난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 문구에 보면 감가 수정이란 앞에서 우리가 원가법을 통해서 원가법 내용이 제조다론가 감가수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조다론가를 구했을 거 아니야. 그쵸? 제조다론가가 안 나오면은 이제 감가도 못 가니까.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다론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조다론가의 동그라미. 그래서 제조다론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럼 감액할 요인이 없으면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근데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감액할 요인, 즉, 감가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감가 요인을 이 조문상에서는 세 가지가 제시해 줬어요. 거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어디에서? 제조다론가에서. 제조다론가 동그라미. 제조다론가에서 뭐해서? 공제 동그라미. 공제를 28회 때 보면은 마지막 40번 문제를 냈을 때 마지막 5번 지문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공제가 들어갈 그 단어에다가 가산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공제하여, 어느 시점? 기준 시점 동그라미.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한 상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조다론가의 개념은 이제 조문이다 보니까 장난친다. 제조다론가 꼭 기억하시고 제조다론가에서 감액할 일 있는 경우에 제조다론가에서 뭐해서 공제 동그라미 공제. 그래서 어느 시점? 기준 시점. 이렇게 이 단어들을 가지고 장난친다. 그래놓고 이제 그 개념은 참 종종 나오고요. 그럼 감액할 요인이 감가 요인이라 그러는데. 감가요인이 요즘에는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래서 최근 20회 이후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원가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데 감가요인에 대한 문제를 접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초창기 때 좀 나왔었던 계산 문제가 나오기 이전 시대에 좀 언급을 했었어요. 감가요인에 아까 515페이지 감가수정의 의의는 1번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전혀 필요 없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보면 감가요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감가요인이 법조문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렇게 나옵니다. 물리적 감가. 회계학적으로 보면 물리적 감가를 자연적 감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물리적 감가에 대한 논리는 어차피 이제 옛날에 문제 보면은 뭐뭐뭐는 물리적 감가에 해당한다 또는 물리적 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오지선다니까 제시를 해줘요. 근데 그 물리적 감가를 자연적 감가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회계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시간이 경과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풍후작용 뭐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마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물건을 인간이 사용하잖아. 사용하면 이게 손모가 되고 그리고 파손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해. 그래서 결국 물리적 감가는 시간 경과로 인한 노후와 그리고 뭐 파손, 손상, 인간이 사용으로 인한 이제 마모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손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감가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뭐 그 노후와 시간 경과 노후와 뭐 손상 뭐 파손, 뭐 마모, 뭐 이런 그 등등등등이 이제 언급을 해요. 이렇게 물리적 감가에 대한 논리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 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능적 감가는 이미 정리를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기능적 감가를 우리가 내부적 감가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니까. 근데 기능적 감가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실 때 어디서 논했냐면은 우리가 가격 재원칙에서 균형 원칙에서 논했었어요. 그 가격 재원칙을 논하면은 그 평가사들은 어떤 물건을 의뢰받으면은 의뢰받은 물건이 최유 상태로 가정하고 이 물건이 최유 상태 여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죠. 그 내부적인 요소가 불균형이 초래하면 가치가 손실되는 것을 반영을 하게 된다. 이게 균형 원칙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균형 원칙 할 때 이제 뭐죠? 이제 기능적 감가가 관계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라는 것은 물건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요소가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치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기능적 감가는 그 내부적 감가라 그러고 관련되는 원칙은 이제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능적 감가는 그 전설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종류 등이 있습니다. 우선 자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부지와 토지죠.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이게 균형의 이제 원칙하고 연관성이 있었고요. 우리가 균형 원칙은 뭐라 그랬냐면 균형 원칙은 생산 요소 간의 결합 비율이 적정해야지 최유 상태다 뭐 이런 논리를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는 토지를 말하고요. 건물은 경제학적으로 자본을 말하죠. 얘네들이 부적합, 불균형을 초래한 거야.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간의 결합 비율이 깨진 거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을 기능적 감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경제적 감가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공부 안 하시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불량 다 내부적인 거죠. 그리고 설비 불량, 그리고 이제 설비 과다, 설비 부족, 뭐 이런 거 지나치게 많아도 안 좋고 지나치게 적어도 안 좋아요. 그리고 기능의 진부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능적 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건 자체의 내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 감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적 감가를 이제 외부적 감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도 우리가 공부하셨었어요. 어디서 공부하셨냐? 여기서 마찬가지 감정평가 규칙에서, 아니, 가격 재원칙에서. 관련된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죠. 부동산이 최유 상태가 되려면은 그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돼요. 근데 주변 환경에 안 좋은 시설이 있다. 그럼 가치는 분명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된 가치 손실을 우리가 경제적 감가라 그래서 이거를 외부적 감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감가에 대한 논리를 종류를 보면은 그래서 유명한 게 있죠. 부동산하고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벌써 환경에 나왔으니까 뭐 외부적인 거죠. 책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인근 지역의 쇠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 그랬죠. 그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 변화는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인근 지역이 변하면은 그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근 지역에 이제 쇠퇴가 됐다. 가치도 그 안에 있는 부분은 같이 쇠퇴가 돼요. 그 대상 물건의 시장성 감퇴. 수요 공급이 올리죠.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선호도가 줄어들면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다 경제적 감가 등등등등이 이거를 여기다 법률적 감가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나 해가지고 잠깐 첨가하는 것은 이 물리적 감가는 이거는 우리 시험 보면 좀 아닌데
치유 가능하고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구분이 돼요. 치유 가능과 불가능을 계산하는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 감가도 똑같이 치유 가능하고 불가능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충 써볼게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얘는 항상 경제감가는 어떻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치유 불가능한 감가다라고 참고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이제 토지 있죠, 토지. 그럼 토지는 그 물리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부하셨죠? 예, 영속성 때문에. 근데 토지도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경제감가를 고려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토지는 경제감가는 고려해 주고 토지는 물리적 감가 고려하지 않고. 근데 이런 건물 같은 것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를 다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감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감가수정에서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굳이 하신다 그러면은 기능적 감가하고 경제적 감가 있죠. 요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구별하는 내용은 이제 종류가 나온다는 거죠. 특히 건물과 부지의 부족합은 기능적 감가인데 그걸 경제적 감가로 혹시나 연결시키는 지문이 다시 또 나온다. 옛날에 나왔던 거. 그러면은 그것을 틀렸구나라고 골라낼 수 있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감가 수정의 이제 그 안에서의 에이스는 다른 게 아니라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이 감가 수정 방법은 이제 종류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책에 이제 517페이지에 감가 수정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1번 지문은 우리 시험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 있었던 조문인데 동그라미 1번은 삭제됐어요. 이게 옛날에 이제 옛날 조문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됐지만은 이 감정평가 실무 지침서에 보면은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문제다 할 때는 이게 조문에 있기 때문에 언급했는데 지금은 그 조문이 보면 거기 법제처 들어가지고 삭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의 관찰감가법, 동그라미 3번의 분해법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지만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론상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실무 지침서에 나오는 걸 배경으로 해서 뭐든 이제 어느 나라든 그 감가 수정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내용연수법입니다.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라서 내용연수법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내용연수라는 것은 나이를 말합니다.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수명법, 나이법 그러기도 해요. 근데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내용이 거기도 동그라미 1번에 잠깐 언급됐듯이 아무 내용연수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연수를 가지고 한다라고 알아두셔도 좋겠어요. 이 내용연수법은 그 이론적인 감가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이 내용연수법에 이제 계산 문제 에이스들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기금법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연수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이고요. 근데 내용연수법은 나이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시점이 똑같다. 출생연도가 똑같다. 생일도 똑같다로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건 동창이잖아. 그래서 한 40년 후에 동창회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럼 동창회 장소에 오신 같은 나이대 되신 분들의 그 얼굴의 감가 상태는 똑같아요? 다 달라요. 이렇게 40년 동안의 생애 주기를 거치시면서 어떠한 이제 과정을 거쳤느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내용연수법으로만 감가액을 구하잖아요. 얘는 이론적 감가액이다 보니까 출생연도가 똑같다 그러면은 감가 상태도 똑같다는 결론이 도출하게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특히 아까 감가위원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 물기경을 논했었죠. 이 세 가지 감가 요소를 확인하려면은 눈으로 가서 관찰해서 발견해서 해야 돼요. 물건이 이제 설비가 과다한지, 설비 부족인지, 설비 불량인지, 그리고 이제 파손됐는지 안 됐는지, 주변 환경가 좋은지 나쁜지 이건 어떻게 알아? 사무실에서 서류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건 자체를 가서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용수법은 이 물기경에 대한 내용을 관찰을 확인할 수가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감각이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 가치 손실분을 구한다는 것이 감정평가의 감가수정 개념이라 봤을 때 이 내용수법으로 나온 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언급하는 것이 관찰감가법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완해주기 위한 감가수정 방법이고 실제 가치 손실분을 구하는 거야. 관찰감법은 뭐 크게 드물게 언급을 해요. 대신에 이제 그 개념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관찰감법이란 대상 감가 요인, 그러니까 물기경이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관찰감법을 실무적으로는 잘 안 써요. 왜 그럴까? 얘는 우선 개념하고 방금 전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해 그 감가 요인 등을 직접 관찰하여 감가를 구하는 방법 이거 하나랑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관찰감법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그러면 의뢰인이 본인이 관찰한 거를 은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평가사랑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작할 우려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여지가 이제 드러나 있으면 이거 무조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관찰은 이 정도.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해법이라고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개념만 잠깐 한 2번 정도 나왔던 건데 정답 체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분해법은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만 아시면 돼요. 그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은 다 필요 없어요. 분해법이란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세분한 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각각 별도로 측정 좀 부족하게 설명됐어요. 분해법이라는 것은 감가를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로 구분하고 물기경을 고려해서 직접 관찰하고 하는 관찰 감가법인데 이거 주관성이 개입된 거잖아. 이거를 객관화시키고 나온 것이 분해법이야. 분해법은 단어 자체가 아주 세부적이라는 느낌 들죠. 물기경으로 세분한 후 그에 대한 감가를 항목별로 다 구하는 거야. 항목별로 얘네들을 치유 가능과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그에서 구한 감가액을 전부 다 합산해서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법은 좀 디테일하게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논한다 보면은 요 3가지가 감가를 구하는 방법 중에 직접법에 해당이 돼요. 직접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 옛날에 잠깐 이제 종류를 물어봤을 때 언급했던 시장 추출법이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시장에서 다른 물건에 감가한 거를 비교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적어놓고 정리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2가지는 간접법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법. 그럼 이거 내감 분심이라 그래.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에 영향받아서 그런데 감가 수정 방법은 내감 분심, 내용연수법, 관찰강화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그리고 이제 임대료 손실 환원법. 내감 분심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분심은 아마 종류만 아셔도 크게 아마 요즘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즉 분심,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환원법이라는 게 감가수정 방법의 종류로 있었다는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그리고 관찰감가법은 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요거 하나. 관찰감법. 그러고 나서 그럼 내용연수법으로 넘어가. 그 내용연수법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그 맨 밑에 보면 내용연수법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거의 안 쓰는 게 상한기금법이야. 그 상한기금 그 다음 페이지 먼저 잠깐 볼게요. 상한기금법은 기억은 사실상 그것도 필요 없어. 상한기금법은 개념만 아시면 돼. 개념인데 거기에 상한기금법은 반드시 나와야 될 개념에 나와야 단어가 그 복리계산 이자 상당액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상한기금법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곤란해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기금법 할 때는 반드시 이자란 단어가 나옵니다. 복리계산, 감가상각액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그 상당액을 감가를 구할 때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상한기금법 뭐가 꼭 나온다? 이자. 그러면은 다시 내감 분심이라는 종류는 파악을 하시고요. 내용수법에 정액, 정률, 상한이 있어요. 그 분시, 임은 종류만. 관찰감가법은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개념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주관성 여지가 많다. 그리고 내용연수법 중에 상한기법은 이자라는 단어가 개념이 꼭 나온다. 그럼 결국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출제하겠어요? 내용연수법 중에 정액법하고 정률법 위주로 출제를 하고 계산 문제도 요거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을 하나씩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정액법이 나옵니다. 정액법. 이 정액법은 액이잖아. 액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정액법의 가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뭐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있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씩 감가된다는 가정하에서 감가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게 정액법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정률법은 뭐냐면은 가정이 정률이잖아. 대상 물건의 가치가 그대로 한번 적어봐야지. 가정이 뭐냐면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률로 감가된다는 가정하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매년 일정액씩 감가된다는 가정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정액법이라 그런 것이고, 정률법은 대상물 가치가 매년 일정률로 감가된다는 가정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률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중에서도 특히 계산 문제는 정액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정액법에 대한 이제 먼저 매년 감가액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요 매년 감가액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은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거야. 그게 정액법이야. 일정해, 일정.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균등삼각법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왜 일정하냐면은 매년 감가액 공식 때문에 그래요. 이 정액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를 구할 때 대상 물건이 이제 감가총액이라고 있어요. 이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거를 이제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거를 매년 감가액을 하는 방법이야. 다시 요 매년 감가액에 대한 정액법에서 매년 감가액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문으로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는 거냐면 정액법에 의하면은 매년 감가액은 정액법이란 대상 물건의 감가총액이야. 대상 물건의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거를 매년 감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돼. 정액법에 대한 논리가 이제 최근 설명이 이제 개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액법이란 대상 물건의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수로 나눈 거를 매년 감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가총액을 한 거야. 그럼 감가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는 제조달 원가 있죠? 제조달 원가에다가 내용연수가 다 끝나. 어떤 건물의 내용연수 다 끝나면은 폐쇄 가치가 남아요. 내용연수 만료 시에, 그거 생략하기 위해서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격을 뺀 거야. 그 제조달 원가에다가 내용연수 만료 잔존을 뺀 그 감가총액을 경제 내용수로 나눈 거를 매년 감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수면 나누다 보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보면은 옛날 문제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물리적 내용연수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장난친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감가액 지금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은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이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 이 감가액 있죠? 감가액이 쌓이는 걸 누계액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매년 증가합니다. 증가. 근데 이게 정비례 증가한다 그래서 직선법이다라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법. 근데 왜 증가하냐면은 정액법 매년 감가를 구할 때는 감가 누계 구할 때는 지금 위에서 매년 감가를 구했잖아. 여기다가 곱하기 경과연수를 하는 거야. 경과연수는 지나온 연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연수를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가 이제 신축 시점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 항상 어느 시점에 구한다고요? 기준 시점에서 구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이미 경과된 연수, 이거를 경과연수라 그러고, 그리고 기준 시점의 마지막 연도까지가 이게 뭐다? 잔존연수라 그래요. 그 경과연수, 잔존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내용연수라 그럽니다. 그 내용연수 중에서 무슨 내용연수 가지고 한다? 경제적 내용연수 가지고 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가액을 구했어요. 그 다음 감가 누계액을. 그럼 매년 감가율이 있습니다. 매년 감가율은 얘는 매년 일정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개념은 이제 가정은 이런 것이고, 개념이 이제 종종 그 옛날에 가끔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던 아까 정액법이란 대상 물건의 감가총액을 경제연수로 나눈 거를 매년 감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가액은 일정해요. 왜? 제조다운 감가 잔존을 뺀 거를 수명을 나눈 거니까. 감가액은 일정하고 감가 누계액입니다. 누계액은 증가하고 매년 감가율이에요. 율은 일정하다라는 결과를 알고 계셔야 돼. 요거에 대한 계산 문제가 최근 것이 아니라 좀 지난 연도 25회 것이 거기에 51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한번 그거 가지고 연습해 볼까? 감가 수정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건 감가 수정만 물어봤었어요. 그럼 준공 시점이 2009년이고요. 기준 시점이 2014년이야.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어요. 그럼 기준 시점이 제조다론가가 얼마예요? 2억이야. 그럼 제조다론가가 이 감가 수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볼게요. 가격은 제조다론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제조다론가는 지금 제시해줬어. 얼마가 제시해줬어요? 2억 원이 제시해줬어. 그러면 가격을 구할 때는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감가 누계액을. 그럼 감가 누계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년 감가를 구해야 돼. 감가를 구하려면 구조가 매년 일정한데 감가총액을 내용에서 나눠야 되잖아. 감가총액 구하려면 제조다론가를 알아야 되죠. 이게 2억에 나왔어요. 잔존가격 알아야 돼. 잔존가격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죠.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에서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몇 %다? 그 10%가 나왔네. 그러면 2억에 10%가 남은 거니까 얼마 남은 거야? 2천만 원. 그러면은 감가총액이 얼마겠어요? 2억에서 2천만 원 빼니까 1억 8천만 원이죠. 요구 금액을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겁니다. 그 몇 년 동안 배분해야 돼요? 경쟁에서 몇 년 남았어? 50년 남았죠. 50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이제 그 1억 8천을 50으로 나누면은 5, 35, 5, 6, 30이니까 매년 감가액은 360만 원 나왔네. 360만 원씩 몇 년 동안 누적이 됐어요. 경과연수가 방금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가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다 그랬죠. 그럼 360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5년 동안 발생한 거야. 그럼 360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5년 하면 되지. 5, 6, 30, 5, 3, 15니까 이거 1,800만 원이 감가 누계액입니다. 요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800만 원인데, 만약에 가격을 물어봤으면은 제조다론가에다가 1,800만 원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나올까요? 그럼 1억 8,200만 원 정도가 이제 등장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가 수정액을 구하지만은 이것은 가격을 구하는 이제 과정에 대한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수준이다 보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 투자론보다는 항상 무난하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정률법을 한번 볼까요? 이 정률법에 대한 논리는 이제 518페이지 보면 정률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매년 감가율이 전해연수 동안 일정하다. 감가액은 첫 해 가장 크고 해가 점차 체감한다. 요거 감가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요거는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 기억만. 그러면 이제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정률법에 의한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매년 감소합니다. 초반에 많다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감 삼각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책에는 개념이 안 나왔는데 이게 왜 줄어드냐면은 정률법에 의한 매년 감가액은 전년도 말 잔존 가격이에요. 전년도 말 잔존 가격에다가 매년 감가율을 곱한 거를 매년 감가액으로 하는 방법, 요거를 정률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게 다시 개념이 안 나와서 정률법이란 개념입니다. 정률법이란 대상 물건의 전년도 말 잔존 가격에다가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 요 문구를 개념으로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근데 왜 줄어드냐면은 감가율은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한 감가를 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잔존 가격이 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 잔존 가격이 줄어들어서 감가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잔고 정감법이다라고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되냐? 얘는 당연히 누계는 쌓이는 거잖아. 얘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감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감가율은 일정해. 그럼 정률법에 의한 감가액과 누계율을 보면은 정률법은 감가액은 감소, 누계는 당연히 증가, 그리고 감가율은 일정. 이렇게 해. 그럼 객관식 시험으로 내고 싶어. 계산량이 객관식 시험 낸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뭐만 차이가 있어요. 뭐 일정하다, 증가하다, 감소한다. 단어적으로는 표현한다 그러면은 감가액만 차이가 있는 거야. 정력법에 의한 감가액은 일정. 정률법에 의한 감가액은 감소. 체감이죠. 나머지 누계 증가 율도 일정 똑같기 때문에 객관식 지문 낼 때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주로 비교 크로스 체킹해서 언급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복잡하진 않아요. 그럼 정률법의 것은 왜 점점 줄어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정률법 제조달 원가가 이제 이따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달 원가가 10억 원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기가 있어요. 기기의 제조달 원가가 10억 원인데 매년 감가율이 있습니다. 매년 감가율이 연간 20%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2년 후, 짧게 해볼게요. 2년 후에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 다만 단 감가 수정 방법은 정률법으로 하라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감가 제조달원가는 10억 원이 나왔으니까 감가 누계액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첫 해 거 감가액을 한번 구해 볼까요? 첫 해 감가액을 구하려면은 잔존가격에다가 감가액을 곱해야 되잖아. 근데 첫 해는 감가 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조달원가가 잔존가격이 돼. 여기다가 감가율이 연간 몇 프로다? 20%야. 그 0.2.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이 감가액이 됩니다. 4천만 원이겠네. 그렇죠? 2억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가 누계액은 첫 해는 얼마가 나와요?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이제 첫 해 얼마 감가 쳤어? 4천만 원의 감가를 쳤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잔존 가격 얼마 남았어? 2억에서 4천만 원이니까 얼마? 1억 6천만 원 남았죠? 제가 잘못했네요. 제조원가가 얼마다? 지금 10억이네요. 10억이 20%니까 제가 10억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감가 친 거 없으니까 10억에 20%니까 감가액이 첫 해 얼마다? 2억이야. 그럼 이제 첫 해 감가 누계액도 2억이겠지. 2년치 때. 그럼 감가를 쳤잖아. 얼마를 쳤어요? 2억 쳤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남았어? 8억이 남았어요. 8억 남았으니까 여기도 일정한 감가를 곱해줘 20%. 그럼 얼마가 나와요? 1억 6천만 원 나오죠.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감가 누계액은 첫 해 2억에다가 두 번째 발생 감가 1억 6천이 있잖아요. 그럼 합치면 얼마 나왔어요? 3억 6천만 원에 나온 거야. 여기까지 물어봤지. 그러면 이제 가격은 제조달 원가다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되는데 제조달이 10억이고요. 2년차 때 감가 누계액이 3억 6천이잖아. 그럼 10억에서 3억 6천을 빼면은 얼마가 나는 6억 4천. 6억 4천만 원이 이 기계 물건의 가격이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럼 특징을 보실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감가액이 있어요. 감가액이 지금 처음에 2억, 그 다음에 1억 6천만 원. 지금 점점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래서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감 삼각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왜 줄어들어요? 감가액 구할 때 적용되는 잔존 가격이 점점 줄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돼? 어쨌든 쌓이는 거니까 점점 증가하잖아. 그래서 감가액은 점점 줄고 누계액은 점점 증가하고 매년 감가액 구할 때 적용되는 감가율은 어떻다? 20% 20% 똑같이 적용하잖아. 감가율 일정, 감가액 감소, 감가 누계 증가 이렇게. 그래서 정액법하고 그래서 말로 표현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액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절차적인 내용으로 이제 복잡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정률법은 계산 문제가 잘 안 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번 딱 나왔죠. 왜 그러냐면 정률법은 그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걸 하실 거야. 그럼 거기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정률법하고 정률법에 대한
이런 원리로 출제됩니다라는 것만 확인해 봤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감가수정 방법이 에이스인데 내간 분심이 있다. 분심은 종류만. 그리고 이제 관찰관법은 직접 눈으로 관찰해서 구하는 물기경을 관찰해서 구하는 건데 주관계제가 많다. 상한기금법 내용수법 중에 상한기금법은 이자란 말이 꼭 들어간다. 그럼 결국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해서는 지문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 계산도 나오는 것은 여기다라 해서 특징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니 네 번째가 거기 보면 519페이지에 요즘에 눈에 잘 안 띄는데 그 감가수종하고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이 감가수정은 이제 감정평가상의 내용이고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얘는 회계상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계상의 내용과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의 실제 가치 손실분을 의미하는 게 감가수정이야. 실제 가치 손실분. 근데 회계상에서의 감가상각은 물건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그 물건의 수명, 내용연수 동안의 비용을 회계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개념이 감가상각이라는 논리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처럼 회계학이라는 것이 시험범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이런 거를 출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뭐 옛날에 나왔었던 초창기 때도 나왔던 걸 구별만 해볼게요. 그럼 계산의 기초인데 감정평가에서 감가액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항상 무슨 원가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제조달 원가라고요?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야. 근데 회계학에서는 어느 거를 기준으로 감가를 구하냐면은 그 물건의 취득 시점이죠. 취득 원가를 가져갑니다. 취득 가격. 이게 취득 시점에 대한 내용이야. 이 취득인데 어디에 취득하는 거냐면은 장부에 취득하는 거야. 장부 취득 가격이 돼.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장부 관리할 때는 어떤 회계사한테 어떤 물건을 관리를 의뢰받았다. 그러면 그 건물을 샀다. 그러면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 취득한 금액을 장부상에 그 차변에다가 이제 자산 얼마 해가지고 딱 등재를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취득 가격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내용수가 달라.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액을 적용을 시켜요. 근데 회계학에서는 법대로 적용합니다. 법에 정해졌어. 그래서 뭐 목조 건물은 몇 년, 그 자동차는 몇 년, 그리고 석조건 얼마, 철골조 얼마, 다 법률상의 수명이 규정이 돼 있어. 그럼 법대로 해야 돼. 법정 내용수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세 가지만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는 감정평가상에서는 그래서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해요. 관찰감법을 인정하는 이유가 아까 논했던 감가수정의 감정평가 목적 때문에 그래. 감정평가에서는 실제 가치의 손실분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경제적 감가 같은 경우는 가서 실제로 관찰을 해야지 발견할 수 있는 요인들이야. 그래서 평가상에서는 그래서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는데 회계상에서는 법대로 해. 회계사들이 어떤 물건을 회계 처리한다, 감가상을 구한다. 그러면 현장에 가느냐? 안 가. 그냥 사무실에서 장부 들춰보고 차변에는 자산 얼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에 정해진 감가수정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이제 대변에다 누계액을 쭉 적용시켜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가에 대한 논리가 에이스라 그랬죠? 뭐 해야 돼?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감정평가 규칙상의 개념 아주 의미가 있고요. 감가에는 물기경, 이게 아마 제일 적게 나올 겁니다. 물기경. 그나마 혹시나 해서 기능적 감가하고 경제적 감가에 대한 종류를 구별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에이스가 수정 방법인데 아까 내간 분심, 분심 종류, 주간 요거, 그리고 정액 정류를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돼. 나온다 그래도 아마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서 계산 가능성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법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정하고 상각을 비교하는 마지막은 뭐 이 정도. 제조달, 감정평가, 취득원가, 회계. 경제원가, 경제내용수, 감정평가, 법정내용수, 회계. 관찰인정, 감정평가, 불인정, 회계.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가법이 그나마 이제 지문의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그 적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삼방식에 대한 논리를 보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종류를 알아두셔라. 규칙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이라서 적임분일 했었잖아. 두 번째는 적산법의 개념만 아셔라. 적산법의 개념이 거기에 그 감정표가 규칙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말한다 이렇게 마무리 지는 거. 그 안에 단어를 잘 보세요. 동그라미 쳐야 돼.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 기초가액에 동그라미 쳐야 돼. 기초가액에다가 뭐 기대율을 곱하는 기대율의 동그라미.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물건 임대차 할 때 필요한 경비, 필요 경비. 그쵸? 필요한 경비 동그라미.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공제해야 돼? 더하여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대상물건은 뭐를 구하는 거? 임대료를 구하는 거다. 임대료 동그라미. 이겁니다. 그게 전부야. 밑에 거 다 안 읽어도 돼요. 그 밑에 공식글에서 나와 있죠. 그 적산법에 대한 논리는 그 조문에 대한 감정표가 규칙상의 조문만 잘 파악하시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적산법이란 이렇게 나와서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뭐 기초가액에다가 기초가액에 여기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뭐예요? 기대이율을 기대를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기대를 뭐 한다? 곱하여. 산정한 뭐가 산정됐어? 기대의 수익이 산정됐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그리고 임대하려다 보면 경비가 많이 발생하잖아. 임대차 할 때 필요라는 경비 있었죠? 필요 경비 동그라미. 필요 경비에다가 뭐 필요 경비를 여기다 기대 수익이 뭐 한다? 더하여. 이거 공제라고 나와서요. 더하여 동그라미. 대상물건에 뭐를 구하는 거? 임대료를 구하는 거다. 임대료의 동그라미. 임대료에다가 가액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때 구한 임대료를 우리가 적산법에서 구한 거다. 적산임대료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기필 그래요. 기기필,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경비. 기기필. 이 조문만 보시면 되고 밑에 기초가액이 뭐고 기대율 뭐고 경비 뭐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적산법에 대한 개념, 조문 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참 말장난하기가 참 좋아요. 이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다가 이제 가로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고 이렇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원가 방식은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감가수정을 봤으면은 요거를 잘 조합을 해서 버무려 주는 것이 원가법에 대한 문제를 다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주제가 7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가 앞에서 논했던 가격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두 번째가 이제 가격 재원칙, 세 번째가 이제 원가법 했어.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냐? 그 비교 방식에서의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522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작년 29회 때 두 문제가 계산으로 다 떴죠. 계산은 여기서 2개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제 할당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가법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